490억 원대 횡령 혐의로 3년 만에 한국에 온 유선나 씨는 억울하다고 했습니다. 일해서 받은 돈인데 무슨 횡령 배임이냐고요. 그러고 보니 정유라 씨도 억울하다고 했지요. 아버지가 취미삼아 찍은 사진들을 계열사에 넘겨 60억 원을 받았어도, 대기업으로부터 30억 원짜리 말을 받았어도 그저 주어진 대로 살았을 뿐이라는 겁니다. 우리 사회 진정 억울한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그런 말 한마디 하지 못한 자식, 듣지 못한 부모 아닐까요? 세월호, 구의역, 그리고 또 많은 억울함들 말입니다. 어둠이 걷히기를 바라는 양지 생각이었습니다. 네, ERU 이 정도는 알아야 할 아침 뉴스, 시사인의 김은지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은지 기자,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인연이 있으시더라고요. 칼럼을 하나 쓰셨어요. 예, 직접 관계가 있는 건 아니고요. 예. 후보자의 아들과 인연이 있었는데 알려졌다시피 후보자 아들이 몇 년 전에 백혈병으로 숨졌습니다. 예, 가까운 후배였던 모양이던데. 네. 칼럼에서 그때 이제 김은지 기자 본인의 아픔도 고스란히 묻어나는 그런 글을 써서 사람을 울컥하게 만들었어요. 예. 네, 저 그냥 후배의 아버지로만 알고 있었는데 실은 그렇게 고위공직자인 것도 빈소 가서 알았습니다. 아, 그래요? 평소에 그런 것들이 드러나질 않았던 모양이에요. 네. 그러고 나서 한 달 후에 자식을 잃은 부모가 빈소에 왔던 분들한테 편지를 보내서 한 번 또 마음에 좀 깊은 위로를 받았었는데 최근에 보니까 당시 공직인 시절에 세월호 유가족들한테 칼럼을 썼더라고요. 그것이 굉장히 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 마음 그대로 고위공직자로서 직분을 수행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의 글을 쓴 바 있습니다. 6월 6일자로 나갔었고요. 김동연 후보자가 당시 자신도 아들을 잃은 입장에서 세월호 부모들의 아픔에 공감하면서 그 마음을 그대로 공직에 이어나가겠다고 했고, 김은지 기자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그 대목을, 그러니까 김동연 후보자가 당시 문상을 와주셨던 분들에게 한 달 정도 지내서 보낸 글이 있는데 인용하셨던 부분을 제가 적어왔어요. 읽어드릴게요. 저희는 늘 이 세상이 아름답다고 생각했습니다. 힘든 일, 어려운 일조차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요소라고 생각했습니다. 쉽지는 않겠지만 계속 그렇게 생각하도록 노력하려 합니다. 아들을 잃은 아픔을 이렇게 전했던 김동연 후보자, 공직에 임용이 되신다면 그 마음 그대로 계속 우리를 위해 아름답게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준비해 오신 뉴스 들어보죠. 첫 번째 소식은 뭐죠? 네, 어제 법무부와 대검찰청 합동감찰반이 사건 연루자들의 징계 수위를 발표했습니다. 이른바 돈봉투 만찬 사건인데요.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에 대해서 면직을 청구했습니다. 법무부가 징계를 확정하면 두 사람은 곧바로 검사직을 박탈당하고 2년간 변호사 개업에 제약을 받습니다. 이게 일단 그 두 사람에 대해서만 감찰 결과 면직을 청구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두 번째로 높은 거고, 일단 이제 공직에서 물러나고 다만 공무원 연금은 이상이 없는 거죠. 그리고 2년 동안 변호사 일을 못 하는 거고 2년 후에 이제 할 수 있는 거고. 근데 뭐 법률 위반이나 이런 것 부분 또 나온 게 있나요? 네, 이영렬 전 지검장 같은 경우에는 김영란법, 그러니까 부정청탁금지법 위반했다라고 판단하고 대검찰청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상급 기관인 법무부 검찰국 검사들한테 현금 100만 원이 든 봉투를 건네고 1인당 10만 원 가량의 식사를 제공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총액이 이영렬 전 지검장이 검찰국장 법무부 소속에게 상급자인데도 줬기 때문에 그게 100만 원이고 밥값이 9만 5천 원이어서 109만 5천 원으로 김영란법에 저촉된다라는 판단을 한 건데, 일단은 지금 청구인 거고 이제 법무부에서 공식적으로 징계위원회를 열어서 어떤 결정이 내려질 때는 그때 더 기다려봐야 되는 상황인 건데, 그런데 실제로 수사를 의뢰한 거는 그러면 이영렬 전 지검장 한 사람뿐이잖아요. 네, 그 자리에 여러 사람이 있었는데요. 딱 한 사람만 수사 의뢰했습니다. 게다가 특수활동비 관련해서도요. 대통령이 특수활동비 문제 있지 않냐면서 관련된 내용들 좀 조사해달라고 요청한 바가 있는데 이에 대해서도 어제 발표가 따로 없었습니다. 그럼 뭐 안 했다는 거예요? 어떻다는 거예요? 네, 대통령 주문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건데요. 이에 대해서 합동감찰반 쪽은 시간이 부족해서 조사 결과 내지 못했다라면서
합동 TF 만들어서 조사 이어가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김영란법이 적용이 되는 게 이영렬 전 지검장 한 사람만 됐는데 지금 안태근 검찰국장도 같이 주고받았잖아요. 근데 그게 왜 그렇냐면 이게 김영란법 자체가 상급 기관이 하급 기관에게 주는 것은 저촉이 안 되고, 왜냐하면 상급 기관이니까 뭐 이렇게 청탁 같은 걸 받을 가능성이 없다라고 보는 거고, 그런데 하급 기관이 이 상급 기관에게 주는 것은 뭐 잘 보여서 어떻게 이익이라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만 지금 처벌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하급 기관이라고 본 서울중앙지검장만 처벌을 한 건데, 문제는 이게 모순된 게 뭐냐면 아시겠지만 그날은 선배랍시고, 그렇죠. 사실상 검찰이라고 하는 조직은 당시에 어떤 직위에 있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선후배 관계가 훨씬 높은 거고, 그리고 실제로도 서울중앙지검장이 현실적으로는 더 높은 기관이잖아요. 예, 훨씬 더 권력이 있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기계적으로 법을 적용한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이게 검찰이 자기에 대해서 법을 적용할 때 이렇게 아주 엄정한 작태를 가지고 빠져나가시네요. 예. 자, 대통령이 지시한 특수활동비도 손을 안 댄 검찰, 앞으로 어떻게 할지 보겠습니다. 이 감찰반이 이렇게 조금 다소 약한 감찰을 한 바람에 검찰 개혁에 더 어떻게 보면 속도를 낼 수 있는 계기도 만들어주는 게 아닌가 오히려 싶습니다. 자, 어제 이제 청문회가 계속됐죠. 이제 잠깐 이제 김동연 후보자 얘기도 했지만, 먼저 뭐 강경화 후보자 얘기를 좀 해볼까요? 네,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는 지난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해서 의아한 부분이 많다고 밝혔습니다. 일본의 법적 책임과 배상이 명시되지 않았다라는 점에 대해서 비판한 겁니다. 네, 저도 이제 강경화 후보자의 얘기를 듣다가 처음 안 게 있는데, 지금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이른바 불가역적 최종 합의라는 그런 문구가 표현이죠. 들어가서, 표현이 들어가서, 그러면 요 한일 간에 이런 식으로 외교 관계에서 합의를 했으면 어떻게든 어쨌든 문제가 있더라도 못 바꾸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을 저도 조금 했었는데, 이런 건 원래 군사적인 합의에서나 나오는 거라는 지적을 했더라고요, 강경화 후보자가. 그렇다라면 이게 다시 검토하는 게 충분히 외교적으로도 가능하다라는 뜻이겠죠. 강경화 후보자 어제 전반적으로 청문회에 대해서는 김은지 기자는 어떻게 봤어요? 네, 2시간 40분 정도 죄송하다, 사과한다 이런 이야기들을 20번 가까이 했거든요. 예. 그런 취지의 사과 메시지가 나왔기 때문에요. 또 더 이상 어떤 추궁을 하는 게 야당 입장에서 어렵지 않았나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야당 입장에서는 어렵기도 했고, 뭔가 그동안 언론을 통해서 밝혀졌던 거 말고 새로운 거를 또 들고 나온 건 없더라고요. 이태규 국민의당 외특위 간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목소리를 높이긴 했는데 다 나왔던 거잖아요, 그게. 그래서 어제도 강경화 후보자에 대해서도 결정적 한방은 없었던 게 아니냐라는 분석도 조심스럽게 해볼 수가 있는 상황인데, 오늘 과연 어떤 당론들을 채택을 할지 기다려 봐야겠죠. 김동연 후보자에 대해서는 어떤 얘기가 있었나요? 네, 정책 코드 검증이 주로 이루어졌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건데요. 지난 정부, 그러니까 이명박 박근혜 정부와 더 결이 맞는 게 아니냐라는 식의 질문들이 많았습니다. 결이 맞느냐라는 질문도 있었고, 어떻게 보면 야권에서도 조금은 우호적으로 김동연 후보자에 대해서는 나왔죠. 아무래도 이제 당시 여권이었던 지금의 현재 자유한국당 쪽과 지금 연결 관계가 있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김동연 후보자도 속도 조절을 좀 하겠다라는 식의 입장을 밝혔죠. 네, 관료이다 보니까요. 어떤 정권에서도 쓰였고, 이제 거기에서 서로 인연이 있었던 것들이 보입니다. 또 공무원 숫자 늘리는 거, 이런 것도 지금 굉장히 예민한 어떤 사안이기도 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무조건 이제 속도만 내는 게 능사가 아니다라는 식의 그런 어떤 조절하겠다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김희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김희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는 오늘도 청문회 이어지죠. 네, 이틀이기 때문에 오늘까지 합니다. 또 김희수 헌재수장 후보자 같은 경우만 또 유일하게 국회에서 인준을 해야 하고, 이낙연 총리와 마찬가지로요. 어제 주로 나온 부분은 아무래도 이력과 본인이 그동안 재판하면서 했던 것들과 관련된 내용이 많이 나왔죠. 네, 미스터 소수 의견이라고 불릴 정도로요. 소수 의견 많이 쓴 바가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자유한국당 쪽은 더불어민주당 따라해서 낸 결과 아니냐라는 식의 주장을 해서요. 여기에 대해서 김 후보자가 소수 의견이 있다는 건 그만큼 사회가 건강하다는 거고, 자기가 더불어민주당을 따라서 낸 적은 결코 없다면서 그것은 자신을 모욕하는 말이다라고 반박했습니다. 어제 자꾸 민주당 따라한다고 하니까 박주민 의원이 갑자기 나서셔서 민주당을 따라한 게 아니라 나 박주민을 따라한 거다라는 뜬금없는 주장을 했는데, 혹시 보셨어요, 그 장면은?
예, 관련해서 성소수자 관련된 의견도 있었고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더불어민주당 주류 의견과는 조금 다른 이야기들을 그렇죠. 예, 속칭 좀 더 진보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박주민 의원이 그런 논리면 나를 따라하는 게 아니냐라고 주장한 거죠. 그러니까 민주당을 따라한 게 아니라 박주민 의원 뭐 사형제라든가 명예훼손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민주당 당론하고 다른 의견들을 냈는데 그럼 김희수 헌법재판소장 후보가 나를 따라한 것이냐라는 그런 반론을 해서 좀 약간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멋쓰게 했던 그런 장면이 떠오르는데요. 가장 좀 공격을 많이 당했던 부분이 저 통합진보당 해산 과정에서 반대했던 그런 대목이었던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김 후보자가 해명을 했죠? 네, 민주주의의 본질적인 정신이 무엇인가를 말하고 싶어서 소수 의견을 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떤 강령이나 이런 것 자체만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은 헌법재판소의 전체 의견에서도 일치했던 부분이라고 해명을 했죠. 자, 다음은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우리도 이제 계속 다뤘던 사드에 관한 뉴스 또 소개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청와대가 어제도 관련된 내용 밝혔습니다. 성주 사드 배치 사업 면적은 미군에 공여된 전체 부지 70만 제곱미터다 이렇게 못 박았습니다. 사드 장비 배치를 위한 콘크리트 타설 면적만 따져서 사업 면적을 8만 제곱미터로 봤던 군의 논리를 정면으로 반박한 겁니다. 애초부터 부지 면적이 33만 제곱미터 이상이면 해야 한다는 대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인데 군이 이를 회피했다라고 지적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미국이 자국령 괌에 할 때도 환경영향평가하는데 23개월이나 걸렸는데 정작 우리 군은 우리 땅에 배치하면서 그거 피해가려고 꼼수를 부렸다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확인이 된 거잖아요. 그렇다고 또 이제 다만 청와대는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하는 것이 기존에 배치된 2개에 대해서 철회한다라는 의미는 아니고 앞으로 남은 4개에 관해서는 엄정한 절차를 거치겠다라는 그런 입장으로 정리를 해 주셨죠. 자, 다음은 이제 박 전 대통령 재판 얘기도 좀 해볼까요? 네,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이 당장 다음 주부터는 매주 3차례에서 4차례로 늘어납니다. 네. 당초 박 전 대통령 변호인단도 이 일정에 동의했었는데 어제는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철회해달라고 한 건데 그 논리가 전직 대통령 이전에 나이가 66살인 고령의 여성이다라는 주장을 한 겁니다. 처음 문제가 됐을 때부터 여성으로서의 사생활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또 비슷한 얘기를 한 거네요. 결국에는 재판정에서.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원래 검찰에서는 5번을 해야 한다라고 했었고 그런데 이제 변호인단 측에서는 3번으로 줄이자고 했다가 4번으로 결국에는 재판부에서 강행을 하고 한 건데 이게 물론 저도 이제 법정에 가보면 10시간 이렇게 재판하는 게 굉장히 힘든 건 사실이에요. 뭐 66세 여성이 아니라 건장한 남성도 버티기 힘든 건 사실인데 문제는 그걸 자초한 거잖아요. 사실은. 누가 이렇게 하라 그런 게 아니라 온갖 증거들 기존에 나왔던 것들 다른 재판에서 확인된 것들도 처음부터 다시 다 봐야 된다. 네, 모든 증거를 부동의하면서 증인을 불러내겠다고 하고 있는 건 박근혜 대통령 전 대통령 쪽입니다. 그래서 힘든 거 아니에요. 쉽게 말해서. 그래놓고 지금 재판이 길어지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사실은 그러면서 또 정말 저 갑자기 공장장 얘기가 나와가지고 재판에서 누가 10년 걸렸다 그런 얘기 했잖아요. 네, 직접 이야기가 나온 건 아니고요. 네. 일본의 박근혜 전 대통령 변호인 쪽에서 일본의 오음진리교 사건 재판을 예시로 들면서 법원의 주 사회 재판을 반발했습니다. 네. 일본 같은 경우에는 오음진리교 사건이 10년 넘어서 겨우 1심 났는데 국정농단 사건은 더 복잡하고 중요하다 하기 때문에 더 길게 해야 된다는 주장을 펼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오음진리교 사건이라는 게 16년이 걸렸는데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옛날에 워낙 떠들썩하긴 했지만 95년도 일본에서 종말론 주장하는 어떤 신흥 종교단체 오음진리교가 살인가스라는 걸 지하철역에서 뿌렸던 테러 사건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딱 교주가 우리 공장장이랑 너무 비슷하게 생겨서 저는 갑자기 왜 공장장 얘기가 나오나 했을 정도였는데 그때는 달랐던 게 이게 기소된 사람만 190명이었어요. 그래서 재판이 증인 신분만 500명이 넘었었고 정말 일본 내에서도 역사적인 사건이기도 했지만 조금 성격이 많이 다르죠. 이번과는 박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이라는 것과 비교할 만한 내용이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거를 변호인단에서 꺼냈다는 것 자체가 좀 약간 좀 황당했어요. 저는. 민망합니다, 사실. 예. 네. 꼭 한번 찾아보십시오. 공장장이랑 정말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또 박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또 굉장히 부적절한 어떻게 보면 발언을 공무원들에 대해서 했습니다. 네, 블랙리스트 재판도 어제 진행됐습니다. 검찰이 박 전 대통령이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명단 작성과 시행에 직접 관여했다 이렇게 밝히자요. 이를 전면 부인하면서 유영하 변호사가 한 말인데 문체부 공무원들이 부당한 지시였다고 하는데 나라면 사표 내고 나왔을 것이다. 구질구질한 소리는 안 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참 대단하십니다. 진짜 이 공무원들 분들이 현실적으로 어떤 어려움을 겪는지는 알지도 못하고 돌아볼 생각도 없으신 모양이에요. 아니 당신은 유영하 변호사 본인은 검찰 출신이고 나와서 변호사도 할 수 있고 뭐 또 당선은 안 됐지만 국회의원 출마도 하고 박 전 대통령이랑 가까운 사이로 이렇게 정말 지원도 많이 받고 했지만 일반 공무원들이 그런 꿈을 어떻게 꿉니까? 공직에 있으면서 딱 하나 나와서 할 수 있는 것도 없잖아요, 현실적으로. 문체부 공무원들이 얼마나 탄압을 당해서 박영수 특검이 수사 들어가자마자 정말 그동안의 억울함을 기다렸다는 듯이 얘기를 털어놨다고 하는데 거기다 대고 구질구질하다는 표현을 쓰는 거는 같은 변호사로서 좀 부끄럽습니다. 예. 박지원 대표하고 정진석 자유한국당 의원이 또 싸우고 계시다면서요. 네, 직접 싸운 건 아니고요. 페이스북에서 서로 댓글 공방전을 벌인 겁니다. 예. 난데없이 챗이라는 댓글 공방전이 벌어진 건데요. 챗? 예. 박지원 전 대표가 지난 6일에 자신의 페이스북에다가 문재인 정부 칭찬을 썼습니다. 그러면서 김상조, 강경화, 김희수 세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도 빨간불이지만 이번에는 국민의당이 협력해서 해야 된다. 이렇게 쓰자요. 거기에 댓글로 정진석 의원이 챗 이렇게 한마디 쓴 겁니다. 아, 다른 얘기 안 하고 챗이라고 했었어요? 예, 거기에 또 대댓글이 달렸는데 예. 박 전 대표가 정 의원 댓글에다가 다시 웬 챗? 이렇게 반박 댓글을 달았지만 더 이상 정 의원의 댓글은 없었습니다. 아, 예. 뭐, 여기에 대해서 박 전 대표 또 말씀 한마디 더 붙인 것도 있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 어제 방송 인터뷰 나와서 이야기했는데요. 정진석 원내대표와 자기는 정체성이 좀 다르기 때문에 함께하는 것은 무리일 거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 박지원 대표, 전 대표, 국민의당 당론과 달리 끊임없이 좀 다른 얘기들을 해오고 있어서 과연 오늘도 이제 청문회와 관련돼서 국민의당이 어떤 입장을 취할지 굉장히 궁금한 상황인데 얼마나 영향이 있을지도 한번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우리는 지금 박 전 대통령이 재판까지 받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박근혜 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게 미국에서도 잘못하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상황이네요, 지금. 네, 여러 차례 전해드렸었는데요. 러시아 스캔들과 관련해서 오늘 청문회 열립니다. 미국 현지 시각으로 7일인데요. 오늘 제임스 코미 미국 FBI 전 국장이 나옵니다. 관련한 증언들이 벌써부터 공개되면서요. 언론의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코미 뭐라고 하시고 그때 뭐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약간 좀 충성을 강요당했다 이런 얘기들을 했었는데 그런 증언들을 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네, 이미 언론에다가요. 서면 증언이 공개가 됐는데 트럼프 대통령에게 러시아 스캔들 수사 중단 요구 받았다라는 직접 이야기를 한 겁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이제 청문회에서 그 얘기를 직접적으로 증언할 텐데 이렇게 될 경우에는 그 풀린에 대해서 수사를 하지 말라는 것은 사법방해죄, 우리로 치면은 뭐 공무집행방해 이런 것들이 될 텐데 탄핵의 가능성마저도 정말 조심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네요. 자, 바다 건너 상황이지만 우리에게도 크나큰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는 미국에서 벌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좀 관심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시사인 김은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따끈한 전국 현안의 속내를 살펴봅니다. 내부자 둘. 네,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김성태입니다. 불의의 명저 끝나지 않은 전쟁의 저자 안민석 의원입니다. 예, 죄송합니다. 소개를 제대로 해드려야 되는데 제가 임시 공장장이. 아니 그 웃음의 의미가 뭐죠? 아니, 제가 몰랐다는 의미입니다. 예. 10,000권을 넘게 지금 팔았고요. 예. 팔렸고요. 예. 5세 인쇄를 마쳤습니다. 아, 책을 몰랐다는 의미가 아니라요. 네. 그렇게 소개를 해드려야 된다는 거를 몰랐다. 진행자로서의 미스였다라는 거를 어색하게 떼우려고 웃은 겁니다. 오늘 장시호가 석방되지 않습니까? 그 얘기 잠깐, 의원님 잠깐 제가 먼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서. 네. 예. 아, 지난번에도 그랬는데 두 분 진행하기가 제일 힘들었어요. 지난번에 제가 1월에 제가 임시 진행했을 때. 근데 오늘은 왜 제가 잠깐 먼저 여쭤보고 싶으냐면
김성태 의원님께 먼저 여쭤보고 네. 싶은 게 있었어요. 제가 없는 동안 공장장한테 굉장히 고초를 많이 당하셨을 것 같아서 그 말씀을 일단 좀 한풀이 좀 해보셔서. 그렇습니다. 예. 오늘 김어준 공장장 없으니까 제가 조금 살 것 같아요. 어디 갔어요? 예? 어디 갔어요? 고기 먹으러 놀러 갔답니다. 자기 말로는 스위스에 뭐 최순실 돈 찾으러 갔다 그러는데 아무튼 김호준 공장장 없으니까 자세도 김성태 의원님이 굉장히 편한 자세로 좀 그동안 아니, 뭐가 제일 힘드셨어요? 아니 뭐 김어준 공장장은 스위스 그 경관도 좋고 하니까 예. 그쪽에서 푹 쉬었다 오시라 그랬어요. 그냥 지금 뭐 우리 장 변호사님 말씀이 있습니다만은 제가 그동안 좀 많이 힘들었죠. 예. 저 아는 주변 사람들, 특히 지인들 이런 분들이 왜 나가냐. 그러니까요. 뉴스 공장에 이용당하고 있는데 왜 나가냐. 주위에서 다 말렸습니다. 근데 왜 그러면 나오고 계세요? 그렇지만 이건 숨어서 될 일은 아니라고 아, 제가 봤습니다. 숨지 예. 않으려고 또 지금까지 계속 우리 안민석 의원과 1년 넘게 나오던 방송을 예. 내가 곤혹스러워지고 내가 어려운 지경이라고 해서 그걸 피한다는 그 자체가 저를 용서하지 못하고 더 비겁하게 저 자신이 비춰질 수 있다. 그럼요. 네. 또 두 분이 그 어쨌든 이번 국정농단을 해결하는데 큰 기여를 하신 건 사실이고. 저 자리에- 한편으로는 뭐 예. 저 나름대로 그건 제가 방송을 하면서 느낍니다만은 뭐 저의 그 진정성을 조금이라도 좀 알리고 싶었는데 그거는 제가 욕심이라고 생각했어요. 예. 그렇지만 이게 뭐 저는 욕들을 먹어야 되고 뭐 한편으로는 김어준 공장장 안 계시지만은 욕해라. 아, 내가 이거 하루 이틀에 될 일인가 막 이런 생각을 했죠. 아니 김호준 공장장이 없으니까 예. 김성태 의원님이 아주 오늘 편안하면서도 아주 저 말씀이 아주 기고만장해지셨어요. 뭐 다른 저 패널 분들도 나오신 분들 다 그러세요. 다들 한 달 편안해지죠. 정도 스위스에 있다 왔으면 좋겠어요. 아, 그럴까요? 제가 한 달 정도만 할까요? 아, 그럼 이제 안민석 의원님 이제 또 말씀하셨으니까. 장시호 씨 새벽에 나왔잖아요. 네. 많은 분들이 오늘 안민석 의원님 만나러 간다니까 장시호 씨 언제 만날 건지 꼭 물어봐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계획 있어요? 제가 어젯밤 집을 못 들어갔어요. 예? 집에를 못 들어가셨어요? 그 장시호 씨 만나러 가셨어요? 안에 늦게 좀 일이 있어가지고 이제 국회 사무실에서 잤는데요. 예. 제 집사람이 하는 이야기, 제 아내가 하는 이야기가 예. 장시호 씨 만나러 그 석방되는 거 보러 갔냐고. 그걸 아니, 귀찮으시던데요. 우리 안민석 의원님 저 말씀은 저 사모님께서 예. 충분하게 그 이야기 하고도 남습니다. 아, 그래요? 제가 작년에 국정조사 특위 위원장 하면서 예. 사실 가장 인상 깊은 베스트 5 그 그림이라는 게 예. 저는 첫 번째가 안민석 의원과 장시호 의원의 조우입니다, 조우. 그리고 그 짧은 시간에 썸 타는 거 봐요. 그래서 딴 사람은 몰라도 예. 안민석 의원은 예. 이제 장시호 의원 오늘 새벽에 나왔으니까 한번 만나봐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두부 한 모 들고 이렇게 구치소 앞에 갈 줄 알았는데. 그러게, 그거 기다리신 분들도 있었어요. 그리고 저분이 다른 거는 몰라도 예. 끝나지 않은 전쟁 영화를 찍잖아요. 예. 다른 뭐 출연자는 뭐 캐스터를 뭐 감독이 어떻게 하든 신경 안 써도 될 건데 예. 장시호 캐스터 의견을 저는 물어야 할 겁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안민석 제 역할도 거의 좁혀졌고 예. 한석규로. 한석규. 그다음 최순실 역도 거의 좁혀졌어요. 예. 남이란 시로. 근데 그러니까 장시호 역을 누가 할지 아마 본인이 그 이미지가 흡사한 배우를 가장 잘 알 겁니다. 그래서 본인이 추천해 주면은 감독에게 적극적으로 추천할 것이고요. 자, 장시호는 예. 제가 알기로 정유라의 멘토입니다. 그렇게 정유라가 롤모델로 삼았다고 하죠. 정유라 장시호는 17살 차이거든요. 예. 장시호가 79년생이고 정유라가 96년생이니까는요. 17살 차이라 그러면 이종 사촌이라도 엄마 같은 언니인 셈이죠. 그렇겠죠. 근데 실제로 정유라가 승마를 하게 된 것도 장시호. 언니인 장시호를 보면서 승마를 했고 같이 승마 특기생으로 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정유라의 삶의 짧은 삶의 궤적에서 장시호가 끼친 영향이 상당하고 제가 알기로는 최순실 이야기는 안 들어도 장시호 이야기는 정유라가 듣는 그런 관계거든요. 그래서 지금 정유라를
빨리 저는 장시호가 만나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정유라가 저런 식으로 거짓말을 하게 되면요. 완전히 국민 거짓말장이에요. 자, 보세요. 작년에, 예. 16년 4월 18일 날 최순실 정유라가 이대를 갑니다. 이대를 가서, 교수들을 쭉 만나요. 운동역학 담당 교수, 이모 교수, 글로벌 체육봉사 강모 교수, 운동생리학 이모 교수, 퍼스널 트레이닝 이모 교수 이런 교수들을 쭉 만나고 와요. 그런데도 정유라는 자기가 무슨 전공인지 몰랐다. 몰랐다라고 하고 그리고 학교도 관심 없었다. 14년 10월에 중앙대학교나 이화여대나 한국체대에 메달을 들고 다니면서 체육 특기생으로 입학하기 위해 가지고 면접을 하러 다녀요. 네. 그러면서도 자기가 무슨 전공인지 몰랐다. 이런 너무나 터무니없고 새빨간 거짓말로 하고 이후에도 아마 거짓말을 하기로 작정한 것 같아요. 아니, 그거는 공항에 나올 때부터 다 몰랐다고 그럼요. 하는 걸 보면. 근데 그래서 장시호가 정유라를 빨리 만나서 너 이런 식으로 거짓말하면 안 된다. 근데 장시호 씨를 정유라가 만날까요? 지금 어쨌든 장시호 씨는 철천지 원수가 돼 있잖아요. 사실은 최순실 정유라 관계하고 장시호 정유라 관계하고 또 틀려요. 달라요. 그게. 엄마 같은 사촌 언니라고 그렇게 그런 관계로 저는 보고 있거든요. 아니, 근데 그러니까 진짜 엄마가 어쨌든 아니, 진짜 엄마 가짜 엄마 이야기하시면 이 아침에 좀 아니 그러니까 청취자들 이상하게 생각하잖아요. 아니, 저 이참에 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안민석 의원 계시니까 정유라 씨의 진짜 엄마 가짜 엄마 이야기를 지금 뭐 유튜브고 뭐 보면 우리 아니 그거는 뭐 많이 보셨죠? 예 그거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방송에서 진실을 이야기할 수 있으면 저는요 하세요. 정유라의 엄마가 누군지 그거는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아니, 단지 제가 진짜 엄마라고 했던 건 이제 장시호 씨도 엄마 같은 존재라고 하시니까 한 거지. 저는 정유라의 엄마가 누군지 아무런 관심이 없고요. 예, 예. 중요한 것은 정유라가 정직하고 진실을 말해야 되는데 예.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 따라서 그래서 장시호가 이런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이왕 뭐 특검 도우미로서 네. 국민들이 좀 잘했다라는 칭찬도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장시호도 진실을 저는 반의 반밖에 이야기하지 않았다고 보거든요. 네. 왜냐하면 장시호는 자기 아버지 장석치 씨의 코치를 받고 있어요. 지금도? 네, 그러니까 최순실하고 어떤 재산 간의 문제로 예. 상당한 그 암투를 저는 벌였다 보는데요. 아무튼 장시호를 일단 만나서 장시호 고생했으니까 좀 격려도 해주고 이 국정농단 진실을 밝히는 장시호 역할을 기대를 하면서 예. 설득을 해야 되는데 예. 저 혼자 만나면 또 오해를 받잖아요. 그래서 같이 가시면 저는 청문위원장이었던 예. 김성태 의원님하고 저하고 장시호하고 세 명이서 같이 오, 만나면은 그건, 예. 뭐 별다른 의심도 그렇죠. 안 받고 사모님도 의심 안 하실 테고. 모양새도 좋을 것 같아. 제 아내도 의심하지 않고. 우리 그래서 안민석 의원께서는 꼭 이런 때는 나를 끌고 들어가고 제가 김성태 의원님 말고 누가 있겠습니까?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그냥 인정사정 없이 공장장하고 나를 갖다가 그냥 그 생매장 시키는 뭐 또 중심에 서고. 제가 그랬어요? 그런데도 아, 여기서 뭐 안민석 의원의 일치세 때 이야기를 하지 마시고 이제 해방이 됐으니까 안민석 의원이 장시호를 오늘 공개적으로 두 분이 만나시는 면담을 뭐 오늘 제안을 안민석 하고요. 의원이 최순실 뭐 부정재산 축적 특별법 오늘 이따 토론회도 있지 않습니까? 제가 거기도 뭐 또 참여하지 않습니까? 예, 말씀 잘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정유라는 최순실 사태에 어찌 보면 시발점이 됐던 2대 학사 그렇죠. 비리의 당사자입니다. 예. 모든 특혜를 다 받은 그- 사람이니까. 그 시작을 저분이 했어요. 네. 뭐 사실상 안민석 의원이고 바로 이 방송에서 장시호 또 동계 네. 스포츠 문제를 연계센터, 예. 제기하고 난 뒤에 바로 음. 장시호가 3일 만에 구속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사안의 중요성에 대해서 안민석 의원이 장시호 씨를 만나는 건 지금 현재 아직까지 풀어지지 않는 의혹에 대해서 예. 더 진실을 밝히기 위한 그런 노력으로 100% 인정되어지면 제가 만나겠습니다. 그러세요? 네, 같이 만나겠습니다. 혹시라도 또
이 안민석 의원과는 제가 보는 시각은 약간 애정의 관계도 보여요. 애정입니다. 저는. 애증이 아니라 애정이에요. 그러니까요. 어쨌든 그러면 그래서 그래서라도 같이 만나셔야죠. 그런 것도 좀 감시를 하긴 해야 돼요. 그래서 그래서 감시자 역할로라도 예, 국민들은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지만은 제가 볼 때는 장시호는 아직까지도 진실을 말을 할 내용이 상당히 있는데 이런 오해를 풀기 위해서라도 김성태 의원님과 저를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장시호의 역할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좀 이야기를 할 테니까는요. 그런데 이제 저희들을 만약에 장시호 씨가 안 만나고 저희들을 피하면은 예. 본인의 입지가 또 상당히 좁아지고 국민들에게 실망을 주는 거죠. 그 그래서 예. 김성태, 안민석, 장시호 이 세 사람이 예. 만나는 좋습니다. 그런 일을 추진하도록 그-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만나실 필요성이 또 있어 보이는 게 김성태 의원님께서도 그거 있잖아요. 정유라 씨 예. 불구속된 거 예. 이거 굉장히 어떻게 좀 매듭을 지을 수 있을 만한 거였는데 그게 안 됐단 말이에요. 예. 그걸 해결하는 차원에서도 만나실 필요도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이 장시호 정의는 국정조사 청문회 때도 동행명령장이 발부된 35명의 예. 그런 정인 중에 공직자를 제외하면은 유일하게 이 동행명령 집행에 응해서 출석한 사람이 예. 장시호 정인이에요. 예, 예. 그러니까 일간의 검찰 수사에서 뭐 좀 서로 또 이 거래가 있었고 장시호 정인과 검찰과의 뭐 그런 의혹에 대해서 특검 일부러, 도움이. 뭐 그런 시각이 있지만은 저는 처음부터 이 장시호 정인은 예. 그래도 뭔가 진실을 좀 이야기할 수 있는 접근 방식만 잘 가져가면은 예. 그때 국회 청문회 다 민간인들 안 나왔죠. 35명 아무도 안 났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구치소에서 그것도 예. 사실상 안 나올 수도 있었는데 예. 구치소에서 그것도 나왔다는 것은 그나마 그래도 이 최순실 국정농단에서 하나의 희망이었죠. 그런 장시호 정인에 대해 가지고 이제 출소를 했으니까 본인이 그런 용기를 가지고 있다면은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고 또 미진한 예.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좀 더 이 검찰 수사 뭐 이런 단계를 벗어나 가지고 국민의 때로는 알 권리나 또 이 최순실 이런 국정농단의 예. 교훈을 위해서라도 예. 장시호 씨가 좀 나와줬으면 좋겠다. 더 만나자. 이야기를 진실을 밝히는 건 근데 중요하죠. 예, 근데 의원님, 안민석 의원님, 장시호 씨가 어쨌든 굉장히 적극적으로 도와줘서 특검 도움이라고까지 불렸는데도 아까 이제 의원님께서는 반의 반도 얘기를 다 안 했다라고 했는데 그렇게 감춰놓은 게 있을까요? 그리고 그렇게 검찰에서도 얘기를 안 하는데 그럼 의원님들 두 분 만나면 더 할 얘기가 나올까요? 핵심은요. 예. 이 국정농단 사태 그 세력의 핵심은 돈이거든요. 예. 이 돈이 지금 특검조차도 손대지 못하고 끝나지 않았습니까? 못 찾았죠, 이 돈의 사실상. 실체를, 돈의 규모와 이 돈의 존재를 장시호와 정유라 두 사람의 입에서 사실만 넣으면은 예. 저는 얼추 저는 다 재산을 밝힐 수 있을 아, 수 있을 그래요? 거거든요. 그래서 중요합니다. 예. 그런데 지금 정유라 같은 경우에는 입국 시기도 참 묘하지 않습니까? 하필 이 인사청문회 이 전국에 입국하지 않았습니까? 예. 저는 이게 다 최순실의 지시를 받았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점은 예. 정유라는 이제 겨우 22입니다. 예. 장시호가 37입니다. 이제 정유라는 불효자가 돼야 돼요. 엄마 말 들으면 안 됩니다. 자기 앞으로 아주 창창한 인생을 위해서라도 엄마 말 안 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진실대로 이야기해야 됩니다. 아니 뭐 노승일 부장은 최순실도 못 말리는 게 정유라였고 뭐 최순실 머리 꼭대기에 있는 게 정유라다는 얘기도 했다라는 걸 보면 그럴 수도 있을 저는 것 노승일 같고. 부장이 3개월을 독일에 두 모녀와 함께 살았으니까 예. 정확하게 봤다고 봅니다. 그런데 정유라는 아직까지 젊은 사람이지 않습니까? 참 어리죠, 본인의 사실. 먼 인생을 봐서라도
인생이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것이죠. 정직하게 살아야 되는 것이죠. 장시호 씨를 통해서 정유라까지도 설득을 해보시겠다라는 그런 뜻으로 제가 들어도 될까요? 저는 좀 그러고 싶습니다. 그래야지 정유라 본인의 인생도 예. 앞으로 구제될 수가 있고 장시호 역시도 이제 그렇고요. 이 정유라 구속영장 기각 부분은 상당히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부분이 많은 거예요. 어찌 보면 국제적으로도 이 부분은 약간 창피할 수도 좀 있어요. 이상한 일이긴 예. 하죠. 덴마크 법원이 지난 5개월 동안 이걸 구금하고 또 범죄인 인도 협약에 따라서 한국에 소환까지 했는데 그렇죠. 정작 당사자인 한국에서 되게 이상한 일이 그 벌어진 당사국인 한국에서 정유라 씨를 이 구속되지 않는 그 현실이 어떻게 받아들일까? 또 한편으로는 또 정유라가 이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서 모종의 약속을 받고 이 덴마크 법원에 제기했던 그런 항소심을 철회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의심이 들 정도로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그런 국민들이 예. 심지어 저에게도 많은 그런 얘기를 그렇죠. 하고 있어요. 그 부분은 저희 이제 법조계에서도 좀 너무 이례적이다. 그리고 이제 과연 덴마크 법원에 냈던 만큼의 소명 자료만큼 검찰이 집중을 해서 냈을까라는. 그러니까 그런 이 생각을 구속영장 발부는 판사의 재량이 아니라 철저하게 이 형사소송법에 근거해서 결정되는 그렇죠. 법률 사무예요. 하더라고요. 이거. 예, 그렇죠. 그런 형사소송법 70조가 이게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그리고 이유를 변호사니까 잘 알잖아요. 소명했다면 그러면 뭐 영장을 발부를 해줘야 발부하는 되는 거죠. 그런데 좀 그런 부분에 그게 납득이 안 되는 안 부분이 많죠. 국정농단으로 인해서 이제 국민들이 아주 화병이 생겼고 국민 화병이 생겼고 그리고 정권을 교체한 국민들이 화병이 치유되려고 하는 시점에 정유라 영장 기각이 되면서 다시 국민 화병이 도지게 생겼어요. 그래서 예. 검찰이 예. 정치 검찰의 오해를 받지 않으려고 그러면은 예. 신속하게 구속영장을 재청구를 해서 예. 정유라 구속시키는 걸로 국민합병도 다시 좀 지금 도지지 않습니까? 이걸 치유를 시켜주고 정치검찰 오해를 벗고 국민검찰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고 예. 정유라 역시도 앞으로 진실을 이야기해서 전체적으로 국정농단 이 진실규명 시즌 2에 이제 돌입을 해야 되고 네. 전체적인 좀 재수사가 예.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예. 아무튼 정유라가 지금처럼 본인의 잘못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이게 세상이 뒤집어진 거 아닙니까? 그건 좀 나 아무런 잘못 없다. 엄마가 시킨 대로 다 했다라고 저렇게 저건 거짓말을 하는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정유라 씨 인생 그렇게 살면은 안 돼요. 김성태 의원님. 예. 이제 안민석 의원님께서 이제 국민합병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진짜 국민합병의 당사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 재판 받는데 굉장히 어렵다, 힘들다. 뭐 연약한 여성이기 때문에 이게 일주일 4번 재판받는 것도 힘들고 전직 대통령으로서 예우도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와요. 계속해요. 그쪽에서는. 그러니까 박 전 대통령 변호인 측에서 재판 횟수를 줄이거나 이제 일시적으로라도 좀 배려를 해달라는 그런 뭐 요청을 법원에게 한 것 같은데 굳이 고령이나 뭐 연약한 그런 여성임을 강조하지 않더라도 예. 주사회 재판은 사실상 건강한 일반인도 소화하기 힘든 강행군은 맞는 사실이죠. 그렇죠. 우리 변호사님도 잘 그렇죠. 그거 자체는 맞죠. 하지만 국민들은 이 대한민국을 뒤흔들었던 이번 사태가 최대한 이제 빨리 밝혀지기를 이제 바라고 있습니다. 즉 그 말은 뭐 빨리 재판이 이루어지고 선고가 이루어지길 바라는 것이죠. 그래야 화병이 좀 식힐 그래서 것 같으니까. 뭐 그렇기 때문에 박 전 대통령께서도 많이 힘들고 어려우시겠지만은 재판부의 그런 스케줄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예. 또 본인이 어떻게든 건강을 잘 유지하면서 예. 재판에 성실히 받는 길밖에 지금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 변호사들 이렇게 보면 얘기 나오는 게 저거는 아무래도 밖에 불구속 상태에서 나와서 재판 받으려고 시간 끄는 게 아니냐 그런 얘기들도 좀 하거든요. 10월 16일 아니, 법률가가 아닌 뭐 일반 국민들도 그렇게 딱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장시호처럼 예.
구속 만료로 나오겠다는 그런 전략이죠. 예, 예. 4월 17일 날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되었는데 6개월 만료되는 시점이 10월 16일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이때 나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모든 혐의를 부인하는 작전. 예. 그다음에 정인이 430명이에요. 그렇죠. 이거 천천히 가자 이거죠. 그래서 예. 10월 16일 날 장시호처럼 나오겠다는 것이고요. 그저께 노승일 부장 재판에서도 그게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노승일을 이상한 사람으로 몰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다 전략입니다. 근데 노승일 부장이 잘 피해가면서 네. 강하게 대처를 잘 했고요. 참 노승일 부장이 고분분투를 하고 있어요. 예. 격려해 주시고요. 이 재판은 신속하게 진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1심 선고가 6개월 이내, 10월 16일 이내에 나도록 해야 되는 것이고 이거를 해야지 국민들이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다시. 회복할 수가 있을 예. 것입니다. 아, 근데 그런 얘기들을 들으실 때 이제 특히나 오늘 공청회도 가진다면서요. 오늘 아까 잠깐 언급하셨는데 토론회. 예. 거기 막상 자유한국당 의원분들은 좀 많이 좀 소극적이라고 들었어요. 우리 안민석 의원께서 이제 최순실 재산 몰수 특별법을 위한 공청회를 지금 준비하고 있죠. 아, 예. 지난 3년 동안 사실상 뭐 저희들 입장이나 또 박근혜 전 대통령 그런 정권 차원에서는 안민석 의원이 대단히 참 뭐 그 정도 하겠습니다. 그렇지만은 예. 지난 1000일이 넘도록 이 최순실의 국정농단을 끈질기게 추적해서 결국은 뭐 정권이 이렇게 교체되는 뭐 그런 상황까지 만든 네. 당사자가 저 사람이에요. 예. 뭐 그분이 이제 이 특별법을 통해서 나는 이제 이게 마무리 이제 대통령도 바뀌고 예. 뭐 정권도 넘어가고 뭐 이래서 이제 안민석 의원은 이제 대략 이제 이 문제를 마무리하는 줄 알았는데 예. 이 최순실 재산 몰수까지 예. 하고 자기가 끝내겠다는 그런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 내용이 이제 사실상 최순실의 이 국정농단은 이 무능하고 탐욕의 찬 주체들이 예. 국가 권력을 사유해서 결론은 그들이 추구한 것은 돈이거든요. 그렇죠. 그 돈을 이제 국가에 다시 이제 돌려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저 자신도 저 청춘을 다 바쳐서 사우디 노동 현장에서도 일을 해봤습니다만은 정당한 노동의 대가가 아닌 특히 국가 권력을 이용해서 만든 펜치나 이익은 사익은 반드시 이거는 발본색은 해야죠. 이 의원님 별법을 예. 제가 추진하는 이유는 예. 그 말씀해 주시더라고. 예. 어제의 범죄를 용서하는 것은 내일의 범죄에 용기를 주는 것입니다. 예. 부정부패를 뿌리 뽑자는 예. 취지로 최순실 재산을 몰수하자는 이 특별법. 예. 이것은 문재인 대통령도 후보 시절에 약속을 하셨던 것이고요. 그래서 오늘 공청회를 하는데 놀라운 것은 이것은 여야의 문제가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아니죠. 예. 부정부패를 뿌리 뽑자는 것이고 최순실 국정농단의 뿌리를 캐자는 것인데 그런데 제가 오늘 박영선 의원은 저희 당 그 패널로 모셨고 국민당에서는 김경진 의원, 예. 그다음에 바른정당에서는 하태경 의원, 예. 정의당에서는 윤소아 의원님 그렇게 모셨는데 자유한국당은 제가 10분들한테 접촉을 제가 직접 했는데도 전부 다 이런저런 이유로 조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그래도 김성태 의원님이 뭐 이런저런 이유로 상당히 어려운 지금 지경인데 제가 형님 참 진짜 이거 정당이 없고 여야가 없고 진보 보수 그런 개념이 그럼요. 아니라 부정부패에 관련된 이거는 이게 초점인데 이게 굉장히 자유한국당이 너무나 좀 실망스럽습니다. 국민들이 사실을 알면 어떻게 판단하겠습니까? 예. 하니까 그럼 그럼 내가 나갈게. 예. 하면서도 본인이 그냥 지금 아주 똥오줌 못 가리면서 어려운 처지에 있으시면서도 이 정의의 문제 부정부패 관련 문제는 이거는 함께 우리가 나서서 특별법을 우리가 제정하자. 예. 정말 그래도 자유한국당에는 김성태 의원님 말고는 없어요. 아니 자유한국당 희망이신데 예. 저 희망의 등불을 예. 좀 지켜주셔야 됩니다. 예. 아니 좋은 말씀은 그냥 계속 좋은 말로 해주시 굳이 또 가운데 그런 표현을 쓰셔서 김어준 공장장 안 계시니까 역시 안민석 의원이 이제 좀 제 위치를 찾으신 것 같아요.
근데 김어준 저도 공장장이 김어준이 안 왔으면 좋겠어요. 김어준 공장장이 참 사람 여러 예. 죽입니다. 진짜. 아, 그래요? 생긴 것도 산적같이 생겨가지고. 그 머리는 언제 자를 건지 정말. 수염은 완전히 뭐 21세기에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아. 예, 100% 공감합니다. 100% 저도 공감하고요. 가만히 있어. 마지막 질문을 제가 김성태 예. 의원님 말씀을 들어볼게요. 좀 짧게. 예. 자유한국당 어쨌든 지금 청문회가 계속이 되고 있는데 예, 예. 전반적으로 반대 입장이 많으시잖아요. 예. 어떻게 좀 의견이 좀 해주실 만한 얘기가 있을까요? 뭐 저는 대체적으로 네. 뭐 특히 정권 인수위원회 준비도 하지 못한 그런 가운데 예. 정부 강요를 지금 현재 구성해야 되는 그런 네. 어려움은 몇 번 이해합니다. 네. 뭐 웬만하면은 다 저희들도 협조를 하고 그렇지만은 예. 국민들 상식에 납득이 가지 않는 그런 인사에 대해서는 예. 뭐 자진해서 네. 정권 차원에서 좀 철회할 건 철회하는 네. 그런 판단이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그러면 알겠습니다. 빨리요. 예, 빨리 저- 안정시켰으면 좋겠어요. 예, 예. 토크에 통과시켜 주시고요. 예. 김호준 공장장 인생 그렇게 살지 마세요. 예, 알겠습니다. 인생 그렇게 살지 말라 공장장 이렇게 하는 걸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예. 예. 마지막으로 문자가 들어왔는데요. 김성태 의원님, 세비 반납은 하셨나 궁금했어요. 입장 좀 물어봤어요. 그 김성태는 공명이인이었습니다. 그 김성태는 비례대표위원입니다. 정말 알겠습니다. 송구스럽고 죄송스럽습니다. 예. 이 김성태 의원님이 아니십니다. 자, 뉴스공장 2부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는 3부에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번째로 높은 거고, 일단 이제 공직에서 물러나고, 다만 공무원 연금은 이상이 없는 거죠. 그리고 2년 동안 변호사 일을 못 하는 거고, 2년 후에 이제 할 수 있는 거고. 근데 뭐 법률 위반이나 이런 것 부분 또 나온 게 있나요? 네, 이영렬 전 지검장 같은 경우에는 김영란법, 그러니까 부정청탁 금지법 위반했다라고 판단하고 대검찰청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예. 상급 기관인 법무부 검찰국 검사들한테 현금 100만 원이 든 봉투를 건네고 1인당 10만 원 가량의 식사를 제공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총액이 이영렬 전 지검장이 검찰국장 법무부 소속에게 이 상급자인데도 줬기 때문에 그게 100만 원이고 밥값이 9만 5천 원이어서 109만 5천 원으로 김영란법에 저촉된다라는 판단을 한 건데, 일단은 지금 청구인 거고 이제 법무부에서 공식적으로 징계위원회를 열어서 어떤 결정이 내려질 때는 그때 더 기다려봐야 되는 상황인 건데, 그런데 실제로 수사를 의뢰한 거는 그러면 이영렬 전 지검장 한 사람뿐이잖아요. 네, 그 자리에 여러 사람이 있었는데요. 딱 한 사람만 수사 의뢰했습니다. 예. 게다가 특수활동비 관련해서도요. 대통령이 특수활동비 문제 있지 않냐면서 관련된 내용들 좀 조사해달라고 요청한 바가 있는데 예. 이에 대해서도 어제 발표가 따로 없었습니다. 그럼 뭐 안 했다는 거예요? 어떻다는 거예요? 네, 대통령 주문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건데요. 이에 대해서 합동감찰반 쪽은 시간이 부족해서 조사 결과 내지 못했다라면서 합동 TF 만들어서 조사 이어가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김영란법이 적용이 되는 게 이영렬 전 지검장 한 사람만 됐는데 지금 안태근 검찰국장도 같이 주고받았잖아요. 근데 그게 왜 그렇냐면 이게 김영란법 자체가 상급 기관이 하급 기관에게 주는 것은 저촉이 안 되고, 왜냐하면 상급 기관이니까 뭐 이렇게 청탁 같은 걸 받을 가능성이 없다라고 보는 거고, 그런데 하급 기관이 이 상급 기관에게 주는 것은 뭐 잘 보여서 어떻게 이익이라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만 지금 처벌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하급 기관이라고 본 서울중앙지검장만 처벌한 건데, 문제는 이게 모순된 게 뭐냐면 아시겠지만 그날은 선배랍시고, 그렇죠. 사실상 검찰이라고 하는 조직은 당시에 어떤 직위에 있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선후배 관계가 훨씬 높은 거고, 그리고 실제로도 서울중앙지검장이 현실적으로는 더 높은 기관이잖아요. 예, 훨씬 더 권력이 있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기계적으로 법을 적용한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이게 검찰이 자기에 대해서 법을 적용할 때 이렇게 아주 엄정한 작태를 가지고 빠져나가시네요. 예. 자, 대통령이 지시한 특수활동비도 손을 안 댄 검찰, 앞으로 어떻게 할지 보겠습니다. 이 감찰반이 이렇게 좀 다소 약한 감찰을 한 바람에 검찰 개혁에 더 어떻게 보면 속도를 낼 수 있는 계기도 만들어주는 게 아닌가 오히려 싶습니다. 자, 어제 이제 청문회가 계속됐죠. 이제 잠깐 이제 김동연 후보자 얘기도 했지만, 먼저
강경화 후보자 얘기를 좀 해볼까요? 네,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는 지난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해서 의아한 부분이 많다고 밝혔습니다. 일본의 법적 책임과 배상이 명시되지 않았다라는 점에 대해서 비판한 겁니다. 네. 저도 이제 강경화 후보자의 얘기를 듣다가 처음 안 게 있는데 지금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이른바 불가역적 된다라는 주장을 펼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오음진리교 사건이라는 게 16년이 걸렸는데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옛날에 워낙 떠들썩하긴 했지만 95년도 일본에서 종말론 주장하는 어떤 신흥 종교단체 오음진리교가 살인가스라는 걸 지하철역에서 뿌렸던 테러 사건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딱 교주가 우리 공장장이랑 너무 비슷하게 생겨서 저는 갑자기 왜 공장장 얘기가 나오나 했을 정도였는데 그때는 달랐던 게 이게 기소된 사람만 190명이었어요. 그래서 재판이 증인 신문만 500명이 넘었었고 정말 일본 내에서도 역사적인 사건이기도 했지만 조금 성격이 많이 다르죠. 이번과는 박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이라는 것과 비교할 만한 내용이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거를 변호인단에서 꺼냈다는 것 자체가 참 좀 약간 좀 황당했어요. 예, 민망합니다, 사실. 예. 예. 꼭 한번 찾아보십시오. 공장장이랑 정말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또 박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또 굉장히 부적절한 어떻게 보면 발언을 공무원들에 대해서 했습니다. 네, 블랙리스트 재판도 어제 진행됐습니다. 검찰이 박 전 대통령이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명단 작성과 시행에 직접 관여했다 이렇게 밝히자요. 이를 전면 부인하면서 유영하 변호사가 한 말인데 문체부 공무원들이 부당한 지시였다고 하는데 나라면 사표 내고 나왔을 것이다. 구질구질한 소리는 안 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참 대단하십니다. 진짜 이 공무원들 분들이 현실적으로 어떤 어려움을 겪는지는 알지도 못하고 돌아볼 생각도 없으신 모양이에요. 아니 당신은 유영하 변호사 본인은 검찰 출신이고 나와서 변호사도 할 수 있고 또 당선은 안 됐지만 국회의원 출마도 하고 박 전 대통령이랑 가까운 사이로 이렇게 정말 지원도 많이 받고 했지만 일반 공무원들이 그런 꿈을 어떻게 꿉니까? 공직에 있으면서 딱 하나 나와서 할 수 있는 것도 없잖아요, 현실적으로. 문체부 공무원들이 얼마나 탄압을 당해서 박용수 특검이 수사 들어가자마자 정말 그동안의 억울함을 기다렸다는 듯이 얘기를 털어놨다고 하는데 거기다 대고 구질구질하다는 표현을 쓰는 거는 같은 변호사로서 좀 부끄럽습니다. 예. 박지원 대표하고 정진석 자유한국당 의원이 또 싸우고 계시다면서요. 네, 직접 싸운 건 아니고요. 페이스북에서 서로 댓글 공방전을 벌인 겁니다. 예. 난데없이 챗이라는 댓글 공방전이 벌어진 건데요. 챗? 예. 박지원 전 대표가 지난 6일에 자신의 페이스북에다가 문재인 정부 칭찬을 썼습니다. 그러면서 김상조, 강경화, 김희수 세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도 빨간불이지만 이번에는 국민의당이 협력해서 해야 된다. 이렇게 쓰자요. 거기에 댓글로 정진석 의원이 챗 이렇게 한마디 쓴 겁니다. 다른 얘기 안 하고 챗이라고 했었어요? 예. 거기에 또 대댓글이 달렸는데 박 전 대표가 정 의원 댓글에다가 다시 웬 챗 이렇게 반박 댓글을 달았지만 더 이상 정 의원의 댓글은 없었습니다. 예. 여기에 대해서 박 전 대표 또 말씀 한마디 더 붙인 것도 있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 어제 방송 인터뷰 나와서 이야기했는데요. 정진석 원내대표와 자기는 정체성이 좀 다르기 때문에 함께하는 것은 무리일 거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 박지원 대표 전 대표 국민의당 당론과 달리 끊임없이 좀 다른 얘기들을 해오고 있어서 과연 오늘도 이제 청라는 그런 반론을 해서 좀 약간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멋쓰겠던 그런 장면이 떠오르는데요. 가장 좀 공격을 많이 당했던 부분이 통합진보당 해산 과정에서 반대했던 그런 대목이었던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김 후보자가 해명을 했죠? 네, 민주주의의 본질적인 정신이 무엇인가를 말하고 싶어서 소수 의견을 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떤 강령이나 이런 것 자체만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은 헌법재판소의 전체 의견에서도 일치했던 부분이라고 해명을 했죠. 자, 다음은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우리도 이제 계속 다뤘던 사드에 관한 뉴스. 또 소개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청와대가 어제도 관련된 내용 밝혔습니다. 성주 사드 배치 사업 면적은 미군에 공여된 전체 부지 70만 제곱미터다 이렇게 못 박았습니다. 사드 장비 배치를 위한 콘크리트 타설 면적만 따져서 사업 면적을 8만 제곱미터로 봤던 군의 논리를 정면으로 반박한 겁니다. 애초부터 부지 면적이 33만 제곱미터 이상이면 해야 한다는 대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인데 군이 이를 회피했다라고 지적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미국이 자국령 괌에 할 때도 환경영향 평가하는데
23개월이나 걸렸는데 정작 우리 군은 우리 땅에 배치하면서 그거 피해가려고 꼼수를 부렸다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확인이 된 거잖아요. 그렇다고 또 이제 다만 청와대는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하는 것이 기존에 배치된 2개에 대해서 철회한다라는 의미는 아니고 앞으로 남은 4개에 관해서는 엄정한 절차를 거치겠다라는 그런 입장으로 정리를 해 주셨죠. 자, 다음은 이제 박 전 대통령 재판 얘기도 좀 해볼까요? 네,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이 당장 다음 주부터는 매주 3차례에서 4차례로 늘어납니다. 네. 당초 박 전 대통령 변호인단도 이 일정에 동의했었는데 어제는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철회해달라고 한 건데 네. 그 논리가 전직 대통령 이전에 나이가 66살인 고령의 여성이다라는 주장을 한 겁니다. 처음 문제가 됐을 때부터 여성으로서의 사생활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또 비슷한 얘기를 한 거네요. 결국에는 재판정에서.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원래 검찰에서는 5번을 해야 한다라고 했었고 그런데 이제 변호인단 측에서는 3번으로 줄이자고 했다가 4번으로 결국에는 재판부에서 강행을 하고 한 건데 이게 물론 저도 이제 법정에 가보면 10시간 이렇게 재판하는 게 굉장히 힘든 건 사실이에요. 66세 여성이 아니라 건장한 남성도 버티기 힘든 건 사실인데 문제는 그걸 자초한 거잖아요. 사실은. 누가 이렇게 하라 그런 게 아니라 온갖 증거들 기존에 나왔던 것들 다른 재판에서 확인된 것들도 처음부터 다시 다 봐야 된다. 네, 모든 증거를 부동의하면서 증인을 불러내겠다고 하고 있는 건 예. 박근혜 대통령 전 대통령 쪽입니다. 그래서 힘든 거 아니에요. 쉽게 말해서. 그래놓고 지금 재판이 길어지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사실은 그러면서 또 정말 갑자기 공장장 얘기가 나와가지고 재판에서 누가 10년 걸렸다 그런 얘기 했잖아요. 네, 직접 이야기가 나온 건 아니고요. 네. 일본의 박근혜 전 대통령 변호인 쪽에서 일본의 오음진리교 사건 재판을 예시로 들면서 법원의 주 사회 재판을 반발했습니다. 네. 일본 같은 경우에는 오음진리교 사건이 10년 넘어서 겨우 1심 났는데 국정농단 사건은 더 복잡하고 중요하다 하기 때문에 더 길게 해야 최종 합의라는 그런 문구가 표현이죠. 표현이 들어가서 그러면 요 한일 간에 이런 식으로 외교 관계에서 합의를 했으면 어떻게든 어쨌든 문제가 있더라도 못 바꾸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을 저도 조금 했었는데 이런 건 원래 군사적인 합의에서나 나오는 거라는 지적을 했더라고요. 강경화 후보자가. 그렇다라면 이게 다시 검토하는 게 충분히 외교적으로도 가능하다라는 뜻이겠죠. 강경화 후보자 어제 전반적으로 청문회에 대해서는 김은지 기자는 어떻게 봤어요? 네, 2시간 40분 정도 죄송하다, 사과한다 이런 이야기들을 20번 가까이 했거든요. 예. 그런 취지의 사과 메시지가 나왔기 때문에요. 또 더 이상 어떤 추궁을 하는 게 야당 입장에서 어렵지 않았나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야당 입장에서는 어렵기도 했고 뭔가 그동안 언론을 통해서 밝혀졌던 거 말고 새로운 거를 또 들고 나온 건 없더라고요. 이태규 국민의당 외특위 간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목소리를 높이긴 했는데 다 나왔던 거잖아요, 그게. 그래서 어제도 강경화 후보자에 대해서도 결정적 한방은 없었던 게 아니냐라는 분석도 조심스럽게 해볼 수가 있는 상황인데 오늘 과연 어떤 당론들을 채택을 할지 기다려 봐야겠죠. 김동연 후보자에 대해서는 어떤 얘기가 있었나요? 네, 정책 코드 검증이 주로 이루어졌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예. 건데요. 지난 정부, 그러니까 이명박 박근혜 정부와 더 결이 맞는 게 아니냐라는 식의 질문들이 많았습니다. 결이 맞느냐라는 질문도 있었고 어떻게 보면 야권에서도 조금은 우호적으로 김동연 후보자에 대해서는 나왔죠. 아무래도 이제 당시 여권이었던 지금의 현재 자유한국당 쪽과 좀 연결 관계가 있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김동연 후보자도 속도 조절을 좀 하겠다라는 식의 입장을 밝혔죠. 네, 관료이다 보니까요. 어떤 정권에서도 쓰였고 이제 거기에서 서로 인연이 있었던 것들이 보입니다. 또 공무원 숫자 늘리는 거 이런 것도 지금 굉장히 예민한 어떤 사안이기도 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무조건 이제 속도만 내는 게 능사가 아니다라는 식의 그런 어떤 조절하겠다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김희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김희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는 오늘도 청문회 이어지죠. 네, 이틀이기 때문에 오늘까지 합니다. 또 김희수 헌재수장 후보자 같은 경우만 또 유일하게 국회에서 인준을 해야 하고 이낙연 총리와 마찬가지로요. 어제 주로 나온 부분은 아무래도 이력과 본인이 그동안 재판하면서 했던 것들과 관련된 내용이 많이 나왔죠. 네, 미스터 소수의견이라고 불릴 정도로요. 소수의견 많이 쓴 바가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자유한국당 쪽은 더불어민주당 따라해서 낸 결과 아니냐라는 식의 주장을 해서요. 여기에 대해서 김 후보자가 소수의견이 있다는 건 그만큼 사회가 건강하다는 거고 자기가 더불어민주당을 따라서 낸 적은 결코 없다면서 그것은 자신을 모욕하는 말이다라고 반박했습니다.
어제 자꾸 민주당 따라한다고 하니까 박주민 의원이 갑자기 나서셔서 민주당을 따라한 게 아니라 나 박주민을 따라한 거다라는 뜬금없는 주장을 했는데 혹시 보셨어요? 그 장면은? 예, 관련해서 성소수자 관련된 의견도 있었고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더불어민주당 주류 의견과는 조금 다른 이야기들을 그렇죠. 예, 속칭 좀 더 진보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박주민 의원이 그런 논리면 나를 따라하는 게 아니냐라고 주장한 거죠. 그러니까 민주당을 따라한 게 아니라 박주민 의원 뭐 사형제라든가 명예훼손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민주당 당론하고 다른 의견들을 냈는데 그럼 김희수 헌법재판소장 후보가 나를 따라한 것이냐. 490억 원대 횡령 혐의로 3년 만에 한국에 온 유선나 씨는 억울하다고 했습니다. 일해서 받은 돈인데 무슨 횡령 배임이냐고요. 그러고 보니 정유라 씨도 억울하다고 했지요. 아버지가 취미 삼아 찍은 사진들을 계열사에 넘겨 60억 원을 받았어도 대기업으로부터 30억 원짜리 말을 받았어도 그저 주어진 대로 살았을 뿐이라는 겁니다. 우리 사회 진정 억울한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그런 말 한마디 하지 못한 자식, 듣지 못한 부모 아닐까요? 세월호, 구의역, 그리고 또 많은 억울함들 말입니다. 어둠이 걷히기를 바라는 양지 생각이었습니다. 네, ERU. 이 정도는 알아야 할 아침 뉴스 시사인의 김은지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은지 기자,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인연이 있으시더라고요. 칼럼을 하나 쓰셨어요. 아, 예, 직접 관계가 있는 건 아니고요. 예, 예. 후보자의 아들과 인연이 있었는데 예. 알려졌다시피 후보자 아들이 몇 년 전에 백혈병으로 숨졌습니다. 예, 가까운 후배였던 모양이던데. 네. 칼럼에서 그때 이제 김은지 기자 본인의 아픔도 고스란히 묻어나는 그런 글을 써서 사람을 울컥하게 만들었어요. 예. 네, 저 그냥 후배의 아버지로만 알고 있었는데 예. 실은 그렇게 고위공직자인 것도 빈소 가서 알았습니다. 아, 그래요? 평소에 네. 그런 것들이 드러나질 않았던 모양이에요. 네. 그러고 나서 한 달 후에 자식을 잃은 부모가 빈소에 왔던 분들한테 편지를 보내서 예. 한 번 또 마음에 좀 깊은 위로를 받았었는데 최근에 보니까 당시 공직인 시절에 세월호 유가족들한테 그렇죠. 칼럼을 썼더라고요. 예, 예. 그것이 굉장히 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 마음 그대로 고위공직자로서 직분을 수행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의 글을 쓴 바 있습니다. 예, 예. 6월 6일자로 나갔었고요. 김동연 후보자가 당시 자신도 아들을 잃은 입장에서 세월호 부모들의 아픔에 공감하면서 그 마음을 그대로 공직에 이어나가겠다고 했고, 김은지 기자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그 대목을, 그러니까 김동연 후보자가 당시 문상을 와주셨던 분들에게 한 달 정도 지내서 보낸 글이 있는데 인용하셨던 부분을 제가 적어왔어요. 읽어드릴게요. 저희는 늘 이 세상이 아름답다고 생각했습니다. 힘든 일, 어려운 일조차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요소라고 생각했습니다. 쉽지는 않겠지만 계속 그렇게 생각하도록 노력하려 합니다. 아들을 잃은 아픔을 이렇게 전했던 김동연 후보자, 공직에 임용이 되신다면 그 마음 그대로 계속 우리를 위해 아름답게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준비해 오신 뉴스 들어보죠. 첫 번째 소식은 뭐죠? 네, 어제 법무부와 대검찰청 합동감찰반이 사건 연루자들의 징계 수위를 발표했습니다. 예. 이른바 돈봉투 만찬 사건인데요.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에 대해서 면직을 청구했습니다. 네네. 법무부가 징계를 확정하면 두 사람은 곧바로 검사직을 박탈당하고 2년간 변호사 개업에 제약을 받습니다. 예. 이게 일단 그 두 사람에 대해서만 감찰 결과 면직을 청구한 거죠. 그러니까 네. 이게 두 번